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반의 귀환. 지금 이 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현충원으로 바로 이동해 보시죠.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부인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는 모습 생방송으로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전 총장은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시민들과의 어떤 직접적인 소통을 함과 동시에 사당동 자택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반 총장을 환호하는 수많은 시민들, 취재진 200여 명까지 포함해서 600여 명의 인파가 어제 인천공항과 그리고 서울역 인근에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반기문 이름 석자를 환호했습니다.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환영회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은 74세, 만 73세의 나이가 마치 가뿐하다는 듯이 어린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는 그런 강한 남자로서의 어떤 면모도 보여주면서 고령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오늘 현충원 참배를 공식적인 일정의 첫 시작으로 주말 동안 고향을 찾는 등등의 활발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충원에 마침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고 있는데 반 총장의 귀국과 함께 뭔가 눈도 어떤 의미를 갖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티즌들의 댓글도 현재 나오고는 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도 현충원에서 반 총장 부부의 내외의 참배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귀국한 반기문 사무총장 앞에 펼쳐진 것이 과연 대선으로 가는 꽃길일지 아니면 험난한 검증의 길일지 반 총장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귀국한 반기문 전 총장에게 주어진 세 가지 뉴스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현충원 참배 모습을 살펴보시죠. 네, 반기문 전 총장 내외가 현충원 참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차례대로 방문을 합니다. 반기문의 문과 문재인 전 대표의 문, 양문의 대결이 이번 대선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해봤습니다. 잠시 후 반 총장에 대한 뉴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부터 부른 특검, 다음 타깃은 SK와 롯데다. 최순실 지원 그리고 재단 출연에 이른바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새벽 22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이 뇌물,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삼성 측은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방금 반 총장의 현충원 참배 모습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돌아온 반, 대권행 열차 올라타다. 어제 인천공항에서의 환영식은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스스럼 없이 표출했던 반 총장의 발언들,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역시 돌아온 반 총장에 대해서 일면에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젠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를 교체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기득권 정치 세력들을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삼성 이재용 뇌물죄 금명 구속영장, 특검에서
오늘 내일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의 계획이다라는 건데 과연 구속될지 구속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줄기세포 치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RNL 바이오에게 700만 원을 입금해줬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최순실이 왜 업체에 700만 원을 입금해줬는지, 이 700만 원의 대가는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700만 원인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최순실 씨의 모친 임선희 씨가 박근영 전 재단 이사장을 유학경비를 지원해줬다. 최 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공동체 한지갑 살림이다. 이런 정황이 특검의 수사 결과 포착이 됐습니다. 최순실 씨의 모친 임선희가 박근영 씨에게 유학경비를 지원해줬던 사연, 그리고 돌연 유학비를 끊었던 사연은 무엇인지 역시 잠시 후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1980년 전일 빌딩,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남도청에 있는 전일 빌딩, 그날 헬기가 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전일 빌딩에 있는 총탄 흔적, 이 총탄 흔적이 과연 무엇일까? 국가수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5.18 그날 계엄군이 헬리콥터에서도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쏜 것으로 국가수는 밝혔습니다. 이른바 정부군, 계엄군이 시민들을 집단 사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돌아온 반 총장, 그리고 빨라지고 있는 대선 시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전후에서 필러를 맞은 것이 아니라 김영재 원장이 쓰는 실 리프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대통령 피부과 자문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돌아온 반기문 총장,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묘소도 차례로 둘러볼 예정입니다. 반 총장의 귀환, 대선 주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 귀갓길 민생 행보, 그리고 반 총장을 맞이한 대선 주자들의 반응. 일단 어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던 환영식에서 반 전 총장이 정치 교체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력 의지가 소위 남을 헐뜯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정권을 쟁취하겠다, 권력을 쟁취하겠다, 그런 것이 권력 의지라면은 저는 권력 의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할 몸을 불사를 용의가 있느냐, 그런 의지라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젊은이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 길잡이 노릇을 하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어제 늦게 자택에 도착했기 때문에 잠을 마저 못 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굉장히 가뿐한 표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전화 통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다는데요. 반 전 총장의 앞에 놓인 한국의 정치 상황, 과연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저희가 출력물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권 아닌 정치 교체라고 말했는데요. 반 전 총장에게 보이는 모습, 강한 남자 반기문의 모습이었습니다. 74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번쩍번쩍, 아이를 번쩍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앞에 앉아. 네,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건강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
준비되고 연출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건강은 정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문제가 없다. 백권행에 내 나이는 문제가 안 된다. 뭐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이 공항철도에 직접 티켓 자판기에서 티켓을 뽑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자들 200여 명을 포함해서 지지자 한 600여 명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로 이동을 하고 또 서울역에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반 전 총장이 시민들과 만나서 나눈 대화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하철을 잘 탈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가끔 뉴욕에서도 탔죠.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올 때마다 공식 일정이고 이제 유엔 사무총장에 준하는 여러 가지 경호나 의전하다 보니까 거의 뭐 전철이나 이런 철도를 탈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평시민으로 이제 돌아와서 앞으로 시민들하고 또 대화를 같이 하고 호흡을 같이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다중이 많이 활용하는 이런 그 전철이나 철도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죠. 정성희 위원님, 나는 아직 젊다. 힘은 세다. 아이를 번쩍번쩍. 반 전 총장이 아이를 들어 올렸어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우려 하나는 이제 고령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로 44년생이니까 74시고 만으로는 73.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에 대통령 당선될 때가 같은 나이였죠. 같은 나이니까 만약에 올해 대통령이 되신다면 같은 나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지금 저출산 고령 세대인데 대통령도 이제 나이가 높아지는 이런 건데 고령 세대의 어떤 롤모델이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체력과 어떤 본인의 소통 능력 이런 젊음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의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아이를 화동을 번쩍번쩍 들어올린다. 화동 나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뭐 체력 저런 거에 대한 부담은 뭐 그런 걸 보여주기 능력의 지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나는 아직도 능력이 있고 젊다 하는 걸 귀국 첫날부터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티켓도 직접 뽑고 지하철도 직접 타면서 적극적인 그 젊음의 행보를 보인 것 같습니다. 젊음의 행보다 이렇게 보였는데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특파원들과 만나서 어떤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는데 상당히 오늘 주목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사드는 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일본 아베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건넨 10억 원. 일본이 10억엔 그럴 거면 그냥 돌려줘야 된다. 상당히 주목받고 있어요. 양쪽을 다 하는 양수협상의 사드죠.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다. 협상 불가능한 안보 문제다는 것이 많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만족시키면서 사드 배치는 그대로 간다. 또 미국의 이제 오랫동안 외교한 경력으로 이건 뒤집을 수 없다는 문제를 알고 있고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합의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 감정과 그동안의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이건 돌려주고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런 행보를 보냈습니다. 본인도 어저께 얘기를 했죠.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보이는데 이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중도 행보로 대통령이 된다면 역사상 처음인 일입니다. 우리가 진보적인 어떤 대통령, 보수적인 대통령을 다 있었지만 이렇게 중도를 아우르는 사람은 이제 사실 처음인데요. 이런 행보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어떤 좀 효과가 나올지는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야권의 이른바 대선 후보 중 몇 명이 사드 문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사드 원천 무효화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과 좀 대비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희정 현 지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사드 배치는 결국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외교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의 존중을 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이 안보와 보안에 대한 측면에서는 사실 이거는 한 번 어그러지면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양 국가 간의 외교적인 그 조치이기 때문에 조치는 존중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10억엔을 준 대가로 소녀상을 철거하라 그러면 이거는 대가성으로 협의를 했던 부분이 정확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거면 10억엔 갖고 가라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아마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 한일 위안부 협정이라고 하는 이 외교부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문들이 쏟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반 총장의 귀국 모습 세 가지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나는 아직 젊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민생 행보를 연출했던 반기문 전 총장 측.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생 행보를 위해서 서울역의 노숙인들이 쫓겨나는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노숙인 이모 씨는 20년 이상 내가 서울역에서 머물러 왔는데 내가 이 서울역 이 바닥에서는 내가 입지적인 인물인데 내가 임마 초저녁에 이런 식으로 쫓겨나긴 처음이야. 젊은 기자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서울역 주변 상인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줄은 몰랐다. 방문하는 곳에 물건까지 밀치면서 주변을 관리 못할 거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칼럼 상인들은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몰릴 줄은 몰랐다는 건데 반천 총장을 경호하는 경호 인력들이 어제 날씨가 또 유독 추웠는데 몇몇의 이제 노숙인들을 서울역 밖으로 좀 강제로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좀 논란이 되고 있나 봐요. 아마 그 철도 관계자들이 했을 거고 예. 이제 개인 경호원들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런 거죠. 민생 행보가 민폐 행보가 된 것이 아닌가. 어제 반기문 총장이 이제 귀국한다고 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이제 보통 네티즌들은 기본적으로 칭찬보다는 비난을 많이 하고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글을 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네티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서민 행보 한다고 하는데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오셨냐. 분명히 퍼스트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타고 왔을 텐데 그거 타고 오셔서 갑자기 전철 탄다고 하니 전형적인 자기적인 행위고 서민 코스프레다 뭐 이런 비난도 있었고 그리고 하필이면 퇴근 시간에 사람 붐빌 때를 반 총장은 더 원했겠지만 퇴근 시간에 지금 직장인들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길 막히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좀 냉소적인 반응들 뭐 재밌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어제 반기문 총장의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 여전히 너무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고요. 그 발언도 마치 교과서에 있는 어떤 그 한 문장들을 다 이제 조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신선하지 않았고 새롭지 않았고 뭔가 기대감을 이제 안겨주는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고 인간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화되는데 글쎄요 어제 반기문 총장의 그 워딩이나 행보는 너무나 구태의연하지 않았나 저는 예.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예. 네. 자, 김광덕 전 정치부장님 예. 나오셨는데 이 칼럼은 일단 방해 기한에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김 전 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양측면이 사실 다 있다고 봅니다. 양측면이 있다 보는데 어떻든 어저께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연설을 하는 걸 그대로 봤는데 네. 굉장히 변신을 했다. 변신을 했다. 변신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관료로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지내왔고 유엔 사무총장도 사실 관료 역할에 가까운데 어저께 연설하는 모습이 바로 정치인 같은 연설을 바로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몸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목소리를 톤을 높여서 연설하는 걸 보면서 예. 야 바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냥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는구나. 바로 변신했다. 네, 그런 느끼면서 그게는 양측면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변신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권력 의지가 있구나. 예. 뭔가 이런 모습, 이 강한 모습이 있구나. 단순한 관료로서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이 장어, 기름장어 뭐 이런 이미지에서 이게 피해가는 그런 말을 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벗어나는 이미지가 있는데 또 하나의 근데 부정적 측면은 뭐냐 하면 너무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이 신뢰 있는 목소리로 낮은 목소리로 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런 국민들의 아픔을 진짜 생생하게 와닿으면서 뭔가 우리가 기댈 언덕이다 하는 어떤 큰바위 얼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뢰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네. 그래서 양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어저께 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단지 이제 구호로서 정치의 교체를 외친 거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승부수로 던진 것 같습니다.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 왜냐? 예.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교체로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과거에도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군부 정권 종식,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 교체. 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거를 꾸준히 외쳐가지고 하나의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이렇게. 예. 예. 어느 정도 평가해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 전 총장이 강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무주공산인 이 보수 지지층 그리고 중도 지지층에게 강한 지도자가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까요? 반 전 총장의 귀국 메시지 한 토막 더 들어보겠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사심 없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 길을 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고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정권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의지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처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 정권의 권력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게 했는데 지금 반 총장 같은 경우는 권력에 대한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어디 강한 모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객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고 목소리 톤도 저도 저분이 이제 10년 만에 뵙는데 10년 만에 외교부 뵀어요. 장관 할 때 뵀는데 예. 그렇게 목소리가 높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사근사근하고 낮은 목소리였는데 예. 아이고 이게 목소리가 커지셨구나 싶었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이렇게 문제의식 갖고 보는 것은 그림이에요. 그림. 주위의 그림 같은 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메시지 내에서도 느낌이 내가 유엔에 있을 때 이랬는데 꼭 보면 이게 시골에 와서 서울에서는 안 그래 라고 하는 뭐 옛날에 우리 뭐 미국에 있는 고모가 오시면 미국에는 안 그런데 뭐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던 고모가 귀국한 느낌이 든다. 한국에도 요새 이런 물건 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 제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이제 큰 이벤트지 않습니까? 이걸 반 총장 측에서 뭔가 통제나 장악이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기에 보면은 지지자들이죠. 자발적 지지자들한테 너무나 이게 동선이나 이런 게 휘둘리는 모습들. 그리고 이게 그림이라고 다시 말씀드린 게 정치 교체를 이야기했는데 되게 유심히 봤어요. 옆에 누가 있는지. 박진 전 의원, 이한성 전 의원, 박상규 전 의원, 이상일 의원, 동작동 가가지고는 이상일 의원은 뭐 캠프의 멤버니까 나경원 전 의원인데 정치 교체라고 했는데 좀 보수 쪽에 방점을 찍는 건 맞겠지만 제가 만약에 반 총장 옆에 있다면은 한 보수 6, 진보 4 정도 이렇게 썩는 게 적절할 텐데 진보도 좀 몇 번 섞어야 된다. 100% 새누리당 전직 의원들로 탁 둘러싸였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삼지대에서의 파괴력을 저런 식으로 해서는 강하게 갖고 가기 어렵겠다. 메시지보다 저는 이제 그림이 조금 더 문제였다고 봅니다. 지금 반 전 총장의 귀국에 대한 반응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 도직구쇼 이 패널들 사이에서도 뭐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이 세 번째 뉴스, 바로 이 다양한 반응들에 대한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무시 혹은 견제. 분명한 건 대선 주자들이 반 전 총장이 두려운 것,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반응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질문 안 받겠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이콧했습니다. 나중에도 말하지 않겠다. 살짝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묻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요. 지금은 어느 것 하나 판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판단은 정치활동 선언 이후에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뭔가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현재로선 부담스럽기 때문에 반 전 총장의 손을 잡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금 판단이 아직은 안 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 전 총장에 대한 판단도 유보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지사의 발언인데요. 무슨 해방후 이승만 박사가 금이환영하는 것인가? 부정적으로 확 치고 나갔습니다. 한국 품격을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만든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지자들은 뭐가 됩니까? 지지자들 개발도상국 국민 됐어요. 이렇게 말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톤 더 높였습니다. 귀국 첫 소식이 대선 출마라니 세계적 평화 지도자로 남길 바라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입니다.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평가. 뒤로 갈수록 세지죠. 외교횡령 사건, 23만 달러 수수 의혹, 친인척 비리 등등 국민은 자격의 의문을 가질 것이다. 정 의원님, 뒤로 갈수록 점점점 목소리가 세져요. 네, 그렇죠. 지금 얘기했지만은 반기문 그 총장이 지금 전 총장이 들어와서 지금 혼자는 독자 세력이 없습니다. 독자 세력이고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기존의 정당을 없던가 제3지대, 소위 비패권지도에서 누군가 연대를 해야 되는데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지금 유보하는 전략, 아직은 좀 가만히 있겠다.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의혹 제기할 생각이 없다. 예. 지켜보다가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연대를 안 하게 되면은 우리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까겠다 예. 하는 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대가 확실히 불가능한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공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가장 강력한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시하는 정력으로 엮여봤자 본인한테는 뭐 또 이로울 게 없다는 생각으로 엮이고 싶지 않다. 예, 다 지금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각계각층의 이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 어느덧 1월 2주, 두 번째 주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대선 주자들의 1월 둘째 주 대선 지지율 결과가 지금 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주자가 웃고 어떤 주자가 울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여야 19대 대선 주자 지지도입니다. 이 지지도는 1월 2주차 주중 집계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1월 첫 주차에 26.8%를 기록했는데 둘째 주에 27.9%로 소폭 상승. 반 전 총장이 21.5%에서 20.3%로 소폭 하락. 그리고 3위는 이재명 시장이 12.0%에서 11.3%로 소폭 하락.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가 6.5에서 7.1로 소폭 상승. 안희정 지사도 5.0에서 5.2. 박원순 시장은 4.3에서 4.3. 박 시장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지지율은 뭘 해도 보자리입니다. 4.3, 4.3. 26.8에서 27.9. 김광도 부장님.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첫 주자보다 또 올랐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그 탄핵 국면 이후에서도 소위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는데 요즘은 25%를 넘어가지고 계속 상승세로 가고 있다는 거는 어떻든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동안 그 외연 확장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그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호남의 지지율이 이번에 40%를 넘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높은 건데 하나는 지금 야권의 선두 주자로서 이제 표가 결집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으로 되면서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젠 어떻든 호남이라든가 이런 전략적 그런 중요한 지역에 예. 굉장한 정성을 쏟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지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반 총장의 지지율은 첫 주차보다 둘째 주차에 떨어졌는데 귀국을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집계될 지지율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윤 실장께서는 다음 주, 그러니까 반 총장의 이번 강한 남자로서의 어떤 그 귀국의 그림 얘기하셨는데 다음 지지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반 총장의 지금까지 지지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거하고 주변 환경에 의한 이제 여권 지지자들을 묶어놓는 효과 두 가지로 나눠 있다고 봤는데 이번 주는 정말 자기 할 바예요. 아마 이제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에 뭐 문재인 대표가 말하지 않겠다, 뭐 안철수 네. 대표 두고 보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팔짱 끼고 다들 지켜볼 겁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 그 동안 사람이 지켜볼 거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와 함께 다니는지인데 제가 볼 때 어제 수준으로의 메시지와 그림이라면은 팍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은 예. 좀 치고 나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예. 된다면은 설 이후로는 상대 진영에서도 본격적인 공세가 들어올 것이고 여권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승민, 남경필 이런 분들은 저 사람은 되겠냐 예. 라고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번 주 동안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예. 딸린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말했지만 소폭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해 주셨는데 김병무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르죠? 저는 소폭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승할 거다. 예. 분기점은 이번 구정이 되거든요. 이번 구정은 예년과 다르게 좀 빨리 있죠. 1월 말이 구정인데 설 밥상 민심에서 과연 반기문 전 총장이 어느 정도 고지를 점할까의 문제인데 그때까지는 지금 어저께 발표한 것처럼 어느 정당에 몸을 담지 않고 대한민국이 이제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사람들을 만나는 민생 행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설득 과정들을 아마 거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윤 시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20%라고 하는 게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 진영에 마땅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냥 기댈 것 없는 반대급부적인 성격으로 지지율이 있었다라면은 여기 이제 덧붙여서 무당파의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은 그 다음부터 반기문 전 총장이 오롯이 그 행보가 남은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저께 있었던 메시지 중에 가장 좀 의미 깊게 들었던 거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하겠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즌2가 될 거다라고 하나의 통으로 묶어갖고서는 거의 보수 정부로 싸잡아 매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권 교체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넘어서 다시 노무현 정부로 돌아가는 거냐?
예. 그럼 다시 또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노무현 시즌2다. 노무현 시즌2로 돌아가는 거냐? 그럼 노무현 시즌2가 돼갖고서는 또 정치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박근혜 시즌2로 넘어가냐? 이런 과거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미래로서의 정치 교체라는 예. 메시지를 던진 거고, 그거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유엔 사무총장이란 직위에 있던 자리가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의 가장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네.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의 대통합 행보를 벌이면서의 메시지를 요목조목 전달함과 동시에 아마 지지율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열려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지율 올라갈 것이다. 반론을 펼치셨습니다. 반 전 총장이 조금 전 현충원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는 현장 취재 기자의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바치신 순국 선영과 호국 장병께 깊이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권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한 후 귀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미력이 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굽어 살피소서. 2017년 1월 13일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친필로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미국 정치 교체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근데 제가 의지가, 볼 때 예.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 일단, 말이 길다. 예. 확 좀 축약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파이팅. 뭐 예. 여기까지만. 예. 아니 대한민국 파이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뭐 정치 교체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한다든지 네. 뭐 확 바꾸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너무 기네요. 예. 이번 둘째 주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문재인 반 총장의 지지율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 두 사람을 오늘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이요 4.3, 4.3. 지금 사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아니 이재명 시장이랑 나랑 광화문 광장에서 똑같이 목소리 높였는데 왜 쟤만 오르고 난 안 오르냐. 뭘 해도 안 오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겠다라는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부터 서열화된 입시 경쟁이 결국은 전국을 입시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통합 국립대처럼 우리도 국공립대학교의 통합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도 살려내고 또 지방 국공립대학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급작스러운 박원순 시장의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도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고 재산을 몰수하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을 몰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부회장을 구속하고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보는 정권과 재벌의 형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성희 의원님,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대 폐지론과 이재명 시장의 이재용 부회장 재산 몰수론, 이거 두 개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이 지금 지지율이 지금 정체돼 있죠. 예. 정체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제 여론이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센 발언을 하는데요.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대 폐지론 사실 새롭지 않습니다. 예. 저 서울대 폐지론은 사실 정동영 전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한번 했습니까? 한번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는데 사실은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입시, 대학 서열화 문제가 많지만은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이 사회 소위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같이 가야 되는데 예. 서울대는 저렇게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랑 상황이 달라요. 지금 서울대는 국립대가 아닙니다. 예. 국립대가 아니에요. 지금 법인화 돼가지고 독자적인 사립 법인은 다른 사립대학이랑 똑같이 다른 어떤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을 지금 잘 모르고 하고 있고 어떤 대학이 잘 나간다고 해서 그걸 없애면서 다른 대학들을 똑같이 만드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경쟁을 높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박 대통령 하야를 계속 주장하다 지금 탄핵 국면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공격 대상이 필요하다. 예, 공격 대상이 필요한데 마침 어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이제 재벌을 타겟으로 저렇게 센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이 사이좋게 형동생하고 있지만 이 센 발언은 약간 경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 전 총장의 귀환과 대선 주자들의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하단에 있는 우측 기사인데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때 전원 구조로 언론 보도를 보고 오인을 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 위기관리 비서관이었던 유희인 전 대통령 비서관이 헌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희인 전 대통령 위기관리 비서관, 노무현 정부 때 위기관리 비서관입니다. 헌재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언론 보도 때문에 전원 구조 상황을 오해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 전 대통령 때였다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에선 10개의 상황판을 통해서 운항 중인 선박도 화면에 표시된다. 전원 구조를 오인했을 수가 없다. 상황판 지금 다 어디 갔냐?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473명을 태운 선박의 침몰 상황이라면 유선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못해도 유선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인명 피해가 적은 경우라도 언론이 크게 다룰 사안이면 부속실이나 수행비서에게 연락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희인 전 대통령 위기관리 비서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칼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에서 아니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잘 지내지 않았냐? 뭐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요. 그렇죠. 팩트 자체도 다른데다가 본인들의 어떤 잘못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계속 언급하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패턴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예, 전직 관료에 의해서. 첫 번째는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그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오후 2시 50분에 돼서야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했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보실에는 상황판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선박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언론에서 생중계를 9시 19분부터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버가 됐든 뭐가 됐든 본인들은 한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직접 전화해서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시 50분에서야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어떤 그 배경을 깔고 저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있을 수 없는 일 또 하나 있죠.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관료들이 모른다. 그리고 오로지 그 정호성 비서가 한 명만 알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누가 됐던 간에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일정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고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전날 받아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본관에 사람 자전거 태워서 보내고 관저에 뭐 또 자전거 태워서 보내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김홍걸, 그러니까 DJ의 3남이자 김홍걸 위원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는 정말 두 가지 보고 황당했다. 첫 번째, 청와대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청와대에 자전거 안 탄다. 그 설명을 하는 사람을 왜냐면 자기가 본인이 살았잖아요. 사실은 뭐 100번도 넘게 들락거리면서 그 사람만큼, 그 김홍걸 위원장만큼 청와대 내부 구조나 이런 패턴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는 약간 좀 우스갯소리였고요. 두 번째는 서면 보고를 했는데 왜 했을까? 대통령이 원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서 몰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유선 보고해라, 서면 보고해라, 대면 보고해라 정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그렇게 위급한 순간에 서면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을까?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지금 욕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밑에 사람은 그럼 서면 보고 하라니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서면 보고가 뭐 빠를 것 같아서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 상황 자체도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3번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3번 연속 일어났다.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계속해서 관련 증인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뭘까요?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유희인 전 위기관리 비서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진성 헌재 재판관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국가안보실장이 모를 수 있느냐? 유희인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해봤기 때문에 잘할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자 유희인 전 대통령 위기관리 비서관이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일일 일정을 대부분 공유하고 부속실과 수행비서를 통해서 즉각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 땐 그랬다. 그게 상식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김장수 안보실장은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2개를 보냈다 이랬지 않습니까? 유희인 비서관은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분이 예비역 공군 소장인데 청와대 지하 벙커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상황실 그걸 이제 만들어서 관리를 한 사람이에요. 김대중 정부 말기에 위기관리 판단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옛날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서 이렇게 조금 만들었다. NSC 그 벙커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첨단 시설이 미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물론 미국은 세계를 커버하지만은 IT 기술 같은 게 우리나라가 더 뛰어나가지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상황판이 한 10개는 이렇게 벙커 있나 보죠? 40여 개 정도 됩니다. 40여 개 그리고 됩니다. 화면을 50개 띄울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한번 들어가서 브리핑을 받아봤는데 예. 원전, 원전, 그리고 소방, 소방, 항공, 항적은 배, 항적, 배가 배. 가는 거를 모든 화면을 다 불러서 띄워 놓을 수가 있어요. 50여 개. 그래서 이명박 전 정부 때 뭐 없앤다 하다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 대통령도 잠바 입고 많이 갔었지 않습니까? 그 예. 유인 비서관은 거기에 이제 센터장을 지낸 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 박 대통령 때도 없어진 건 아닌데 안 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썼다라는 거. 대통령이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장은 뭐 참여정부 때 왜 어제 우리가 일정표에 나왔던 예. 김선희 씨 사태라든지 나중에 샘물교회 사태라든지 그때 또 위기관리센터에서 크게 했었던 게 낙산타 산불 있지 않습니까? 낙산사 그것도 이제 위기관리센터에서 통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통제를 하려면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바로 아는 게 기본인데 대통령 어디 계시노? 뭐 하고 계시노? 뭐 못 물어본다. 네. 뭐 하고 계시는지 이게 이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류인 전 대통령 위기관리 비서관이 대통령 측의 대리인의 논리 중에서 말도 안 된다라고 어제 정면으로 반박한 부분은 언론이 전원을 구조했다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헷갈렸다, 오해했다, 이게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상황실에 가면 10개의 대형 상황판, 40여 개의 스크린을 통해서 운항 중인 선박도 화면에 표시될 텐데 예. 어떻게 그거를 TV도 안 봤다는 분이 오버할 수 있느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도 유인 전 비서관의 이러한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이 당시에 사실은 지하벙커에 저도 가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아, 지하벙커 청와대 네, 가보셨습니까? 가보면은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예. 이제 국가 보안이니까 거기에는 죄송합니다. 한반도 상공을 나는 우리 비행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비행기까지 한반도 상공을 나는 비행기가 지금 어디 지점에 있다. 배가 어디에 있다가 다 표시되도록 원래 돼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저런 게 제대로 정확하게 표시는 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점에서 그렇고 이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게 세 가지 점인데 뭐냐 하면 이 그 보고를 이 전원 구조라는 언론의 오보를 이렇게 4시간 동안이나 그거를 그대로 믿고 새로 정확하게 청와대 자체 내 오히려 청와대라든가 이 국가안보실이라든가 국방부나 이런 관련 기관 해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오히려 언론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 보도를 토대로 전원 구조로 알고 있었다. 그건 뭐 노무현 정부 때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어느 정부에서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거는 그리고 평소에 언론 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언론에 뭐 오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럴 때는 언론을 믿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유고 또 하나 또 한 점은 뭐냐면 서면 보고의 문제인데 뭐냐면 아니 그렇다면 잠시만요. 상황판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NSC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대형 스크린에 세월호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보고되고 있었고 그거 보고를 서면으로 올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 NSC의 상황판을 안 믿은 겁니까? 안 쓴 겁니까? 보고를 안 본 겁니까? 뭐 한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실에서 저는 구조가 정확히 몇 명 되고 하는 파악은 거기에 그런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못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주로 그 한반도 주변의 배라든가 비행기 이런 상황이 있고 하여튼 요 짧게 이야기하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두 가지 문제였는데 서면 보고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사태뿐 이런 세월호 참사 같은 것뿐만 아니라 안보 남북 간의 긴급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저 서면 보고 만든 거 보고 야 저거 만드는데 몇 분을 저 2, 30분 걸렸겠더라고요. 보고서 7시간에. 야, 보고서 저렇게 만들어서 저런 거를 보고하느니 바로 전화로 보고하고 대통령이 바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면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침 5시면은 집무실로 출근해서 수석들 다 깨워서 출근하게 만들고 무조건 다 대면으로 했고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서 대통령의 얼굴에 뭔가 시술 흔적이 있다. 김영재 원장은 청문회에 나와서 내가 하진 않았는데 저거 필러 같은데요 라고 진술을 했는데 정식 대통령의 자문위는 그 피부 시술 흔적을 보고 저건 김영재 원장이 자주 쓰는 실 리프팅의 흔적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혹시 정 의원님
세월호 참사 오전 때 세월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저 리프팅 시술과 관련된 것 아니냐라는 것이 대통령 자문위였던 전문의의 소견입니까? 그렇게 딱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월호가 4월 16일이고 대통령의 얼굴을 이제 사진을 보여준 거는 이제 4월 15일과 4월 21일 사진을 딱 보면서 김영재 저 대통령 정기양 피부과 전문의죠. 그 정기양 씨 대통령이 커터칼 이 테러를 치료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15일에 시술을 만약에 받았다면 16일에 오전에는 뭐랄까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예단하기 어렵죠. 저는 늘 얘기하지만 당일날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지난번에 김영재 씨는 청문회에서 필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기양 씨는 그게 필러가 아니라 김영재 산부인과에서 늘 시술하는 실 리프팅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실 리프팅의 흔적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자면은 어떤 시술을 그 전에 받은 다음에 16일날 상황이 이제 안 좋았을 대통령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면 보고 얘기를 했는데 서면 보고가 같습니다. 서면 보고를 그 바쁜 시간에 앉아갖고 타이핑 치는 것도 문제지만 서면 보고가 10여 차례 올라갔는데 대통령이 이걸 봤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11시 몇 분에 그 교육 복지비서관하고 통화하는 국민기초연금 문제로 통화는 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수 장관이 안보실장이 통화를 하면서 했던 건 오후에 나와 있는데 오전에 갔던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고는 갔어요. 근데 그거를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 다른데 그 흔적이 없는 것이 이제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고 현재에서도 그걸 요구를 했는데 분명히 설명하지 못했고요. 하나 더 이제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헌재의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제 설 전에 본인이 직접 이런 거에 대해 기자회견 형식으로 소명을 한 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지난번에 대통령 1월 1일 날 기자를 만나서 설명하듯이 한번 이제 여론을 한번 반전시켜 보도록 직접 나서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대통령이 이럴 의지가 있으면 헌재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 차라리 출석을 해라. 우리가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계속 하야가 아니라 그 탄핵을 촉구를 하면서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좀 다퉈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다시 무시하고 헌재에 나가지는 않고 또 주변에 가까운 증인들이 전부 다 불출석 그렇게 하면서 헌재를 지금 심판을 그러니까 지연시키면서 오히려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직접 한번 다퉈보겠다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국민을 좀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희 위원께서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라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정기양 교수가 김영재 원장보다는 분명히 뭐 의학적으로 그리고 피부과에서는 더 전문적인 사람일 텐데 17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있는 흔적은 시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실 리프팅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다음 날에 그런 흔적이 있다면 적어도 대통령이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 사이에 어떤 실 리프팅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가능성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5일 저녁에 뭔가의 가능성을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4월 16일 오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김영재 의원이 어디 갔느냐 자꾸 이제 골프를 치러 갔다 해서 16일 오전의 행각과 7시간의 행각에만 초점을 맞췄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보안 손님 들어가십니다라고 해서 기치료 아주머니가 들어가거나 주사 아주머니가 들어갔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로 다 저녁 9시 이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간이 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평일 낮 근무 시간에 뭔가 보안 손님이 들어와서 의료행위를 하기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일과 시간이 끝난 저녁 시간에는 뭔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비공식 의료진의 대동해서 뭔가 의료시술을 받을 수 확률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나온 이런 가능성처럼 15일 전날 저녁 늦게 보안 손님이 들어가서 실 리프팅과 같은 시술을 받았다라면은 그러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날에 정상적인 근무 행위를 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확률도 있는 거고 여기 좀 개연성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거는 그날 누가 들어갔냐면 신보라 대위가 의료용 가글을 갖고 들어갔거든요. 의료용 가글을 갑자기 갖고 들어갔을 리가 좀 만무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혹시 한 거 아니냐?
그 전날에 대한 시술 때문에 나왔던 뭔가의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가글을 갖고 들어갔고 오전에 예. 특별하게 이런 엄청난 대형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리프팅에 대한 후유증으로 소위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현재까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아닌 거고 헌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근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7시간의 규명을 넘어서서 전날까지도 조금 확대해서 예. 좀 다퉈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그렇다면 김영재 원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수상한 발언들과 수상한 알리바이들을 제출했는데 발언 중 하나가 저는 전혀 안 했는데 저거 필러 같은데요? 네. 라고 말해서 상당히 우리가 의아해했었는데 만약에 정기양 교수의 말대로 저게 필러가 아니라 실 리프팅이 맞다면 네. 그리고 그걸 김영재 원장이 했다면 김영재 원장의 과거 청문회 발언은 또 다른 위증일 수도 있다. 뭐 위증일 그런 겁니까? 가능성도 높고 그때 예. 좀 더 명확하게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실 리프팅을 한 건 아닙니까? 그 4월 16일이 아니라 혹시 15일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까? 예. 등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청문회 과정이 끝났으니까 그 역할은 헌재의 공으로 넘어갔고 헌재에서 증인 채택을 해갖고 분명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뭔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지만 세월호 참사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팩트가 좀 드러나서 국민들이 좀 궁금증이 더 이상의 궁금증이 없도록 해소하는 청와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서면 보고서를 받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뭐 노무현 정부만 했겠습니까? MB 정부 때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러 참모들을 불러서 대면 회의를 하는 모습들, 미공개 사진들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장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을 이렇게 보도해드린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잘했다, 롤모델이다, 교과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논거를 삼았기 때문에 이 논거를 반박할 수 있는 뭐 MB 정부의 청와대 관저 사진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들 조금 전 관저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죠. 뭐 관저 정치, 안방 정치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붙이지만 그게 어떤 식의 그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그냥 일을 안 하신 거고요. 그 전에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DJ 같은 경우는 그 업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집에서까지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건 전혀 예. 다른 건데 그걸 같은 논거로 들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제가 한겨레입니까 예전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2013년 3월 그러니까 취임해서 얼마 안 됐을 그 당시부터 2014년 한 중순경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근무 일수를 일일이 분석해가지고 한번 기사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외 순방 가기 간 걸 제외하고 평일에 한국에 있을 때 공식 업무가 얼마나 있었는지 했더니 평균적으로 20% 정도가 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조찬, 만찬 약속 많이 안 잡잖아요. 그전 대통령과는 달리. 게다가 금요일도 쉬는 날이 많았었고 또 유독 수요일도 많이 끼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네티즌들이 그러면 주 4일 근무였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은 제가 처음부터 뭐 윤태곤 실장도 예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뭘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뭘 안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일도 그냥 비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마침 그날이 비어서 무슨 시술을 받았던 게 아닌가 혹은 시술을 받기 위해서 그날 일부러 비워놨던 게 아닌가 그게 어떤 상황이더라도 국민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예.
세월호 참사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지난 정부의 위기관리 비서관의 어떤 답답함이 온 국민의 답답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경제적 공동체와 관련돼서 새로운 기사들이 몇 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모친 임선희 씨가 박근영 전 이사장의 유학 경비를 지원해 주다가 돌연 끊었다. 이런 사실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관건은 경제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이겠죠. 출력물 3가지 내용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년간 박근영 씨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다가 돌연 중단을 해서 미국에서 끼니조차 때우기 힘들 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했다. 최순실 모친 임선희 씨가 첫 번째 궁금증, 박근영 씨의 유학 경비를 왜 댔을까? 두 번째 궁금증,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세 번째 궁금증, 주다가 왜 뺏었을까? 정 의원님, 3가지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시죠. 최순실 씨 모친 임선희 씨가 굉장히 돈에 급성맞은 그 캐릭터라는 건 우리가 많이 알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전처의 자식들도 그 뭐 최태민 전 남편과의 자식 또 이제 최태민 씨의 전 부인과의 사식에 대해서 하나도 안 물려주고 모든 재산을 통째로 자기 자식들한테만 물려준 당사자이고요. 대통령의 그 지난해 달성에 처음 나갔을 때 지원했던 인물로 알려주고 대통령이 팔순장치에 가서 노래를 불렀던 인물로 알려졌는데 제가 이게 보도를 보고 박근혜의 유학 경비를 보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박근영의 구학 경비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보냈던 서류 같은 것이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사실이군요. 팩트군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돈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당신의 대통령이 아니지만 요구에 따라 가지고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동생 유학 가니까 유학 경비 좀 보내라.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보내다가 1년을 딱 보낸 다음에 딱 중단이 돼요. 예. 안 보냅니다. 그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인 박근영 씨가 사이가 벌어진 시점입니다. 역시 예. 박근혜 대통령이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중단된 걸로 보고요. 요것을 이제 특검이 주목한 이유는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말한 대로 이게 같은 주머니를 쓴 거 아니냐. 한 주머니. 예, 같은 유물을 썼다는 건 왜 중요하냐. 뇌물죄 입증에서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가 돈을 받았으면 그건 박 대통령이 받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렇군요. 중요한 거죠. 봤을 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은 사실 지금보다 재산이 훨씬 많아야 되는 사람인데 별로 재산이 없어요. 따져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없는 편이에요. 최순실 씨 일가들은 재산이 많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재산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79년에 신당동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전두환 우리가 아는 것만 현금으로 6억을 받았잖아요. 지금 뭐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근데 신당동 자택에서 그 성북동 자택이란 거를 그 당시에 경남기업의 신기수 회장이 그냥 지어줘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공사 감독까지 해가지고 그냥 양옥집을 지어가 여기 들어가서 사십시오 해가지고 그 집을 팔아고 삼성동으로 가요. 그럼 이제 6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 대통령 지금 돈이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하다 망하신 것도 아니고 계속 유경재단이라든지 영남대학 이사장이라든지 뭘 하면서 상당한 부분에 이제 급여도 받았던 사람인데 돈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동생 유학비도 그럼 이 말대로라면은 없어요. 누가 뭐 사기를 당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돈 다 최순실한테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이제 없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은 돈이 분명히 이 사람한테 막 돈이 들어갔는데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돈이 없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박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이라는 가정을 분명하게 답니다. 전제를 답니다. 상상입니다. 있어야 할 사람이 돈이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그 돈이 최순실 씨 일가에게 흘러갔다면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뺏긴 겁니까 소위? 아니면 같은 식구라 그냥 네 돈이 내 돈, 내 돈은 내 돈인 겁니까? 아니 뺏겼으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교회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넘어서서 뭐 하필이면 반을 내는 분도 있는데 근데 뺏긴 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뭐 갈취를 당하거나 그런 거겠습니까? 한 지갑의 성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한 살림이다. 뭐 그렇게 보이는 거군요. 대통령과 교회 11조는 상당히 부적절한 비유였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광덕 부장님. 예. 한 살림 한 직업을 찾다면 예. 특검에서 뇌물죄로 엮겠다 이런 겁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거는 현재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바로 뇌물죄를 어떻게 뇌물죄로 규정을 하느냐 이런 예. 건데 그거에 가장 그걸 밝히기 위해서 최순실 관련된 사람 40여 명을 금융감독원에서 재산 추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것도 이제 그런 작업이 일환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 바로 이 최순실의 어머니 임선희 씨가 박근영의 유학 경비를 보낸 거라든가 이제 또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줄기세포 시술 의혹과 관련된 그 업체에 700만 원을 송금한 거 이런 것들은 왜 박 대통령이 그 비용을 내야 될 거를 왜 이 최순실 씨나 최순실의 어머니가 예. 내냐. 그래서 이제 소위 한 주머니를 찬 거다. 경제적 공생관계다. 이런 걸 밝혀줌으로 인해서 이게 결국에는 최순실과 자금을 미르재단이라든가 K재단 또 다른 여러 가지 비덱스포츠를 통해서 자금을 유용하고 이렇게 한 거를 박 대통령이 받은 거로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게 때문에 그걸 밝히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것이죠. 복수의 참고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펴볼까요? 최 씨 일가가 박근영 씨를 지원하다가 끊었다. 80년대 초에 1년 생활비를 보냈다. 그 지원은 1년여간 이어지다가 이후 점차 액수가 줄고 종국엔 완전히 중단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도 승모회 전 회장은요. 박 대통령은 은행 업무도 모를 정도로 경제적 부분에 취약하다. 바로 뭔가 이 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 씨 일가가 돈 관리를 해줬던 것으로 안다.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의 돈이 정확히 나누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승모회 전 회장이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두 번째 뉴스가 관련이 되어 있는 뉴스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2012년 11월 그 업체에 700만 원을 덜컥 이체해 준 겁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얼마 전에 이제 SBS 프로에서 보도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의원 시절에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게 한 2010년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 업체가 RNL 바이오라는 예.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2012년도에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들을 이 윤소아 의원이 그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나온 게 2012년 11월 29일에 바로 이 RNL 바이오라는 곳에다가 700만 원을 입금한 정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최순실 씨가 줄기세포에 대한 시술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을 깔게 되면은 이 돈을 거기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앞서 보도됐던 내용들에 비춰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줄기세포에 대한 시술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돈을 그러니까 시술에 대한 비용을 최순실 씨가 입금했다라면은 이게 또 다른 경제 공동체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앞서 나왔던 얘기랑 좀 연결지어서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부터 무조건적으로 경제 공동체가 형성됐던 게 아니라 굉장히 서서히 그런 과정들을 최태민 일가가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왜냐하면 저기도 이제 1년 동안 송금하다 중단했다고 나오는데 박근영 씨의 이제 남편이죠. 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최태민 일가가 어느 정도로 못됐냐 하면은 결국은 박근혜 3남매가 굉장히 사실은 사이가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가 좋았던 박근혜 3남매를 떨어뜨리면서 박근영 이사장은 일부러 미국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최태민 일가와 최순실 씨가 차지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미국과 돈 줄게 해서 임선희 씨가 자연스럽게 돈을 줬을 확률이 높고 예. 이거를 제대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줬을 거면 끝까지 줘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부분들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갈 수밖에 없게 이 최태민 일가가 만들었던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8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 달라냈던 삼남매의 사이를 이간질시킨 떨어뜨린 최태민 거죠. 일가, 임선희 씨. 그렇죠. 이간질 시키면서 결국은 이 모든 돈줄을 최태민 일가가 갖고 있으면 또 얘기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최태민 씨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 당신의 예. 대통령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최재석 씨인가요? 최재석 씨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만들 수 없으니 돈을 돌려줘야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건데 그 내용이 진실이라면 최소한 최태민 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인 1994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라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예.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이는 거죠. 정말 사람으로서 몹쓸 일, 몹쓸 짓을 최태민 일가가 벌여왔던 거군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제 공동체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청와대로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벌침 주사, 봉독,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을 호출해서 수차례 출입을 했었다. 이런 뉴스 보도해드렸는데요. 벌집 요법의 보급자로 활동해온 강혁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12.16 사건 이후부터 그 충격으로 간헐적인 안면마비 증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6년 커터칼 피습 사건 이후엔 안면마비가 심해져서 지속적으로 벌침과 같은 대체의학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박근혜 대통령이 왜 당선 직후에 이 봉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례적이니까 왜 봉독 의료인을 청와대로 불렀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강혁 씨의 주장에 따르면 11.16 사건 이후에 안면마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나온 그 의사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예, 그 다른 사람이 사람입니다. 이제 정식 의사인데 자기가 그 대체의학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쪽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뭐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은,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박 대통령이 이 봉독 치료를 받은 지는 한참 됐다, 예. 오래됐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가 걸리는 게 있어요. 어제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봉독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피부의 민감성 때문에 그걸 못하고 테이핑만 했다. 예. 이거고, 이분은 옛날에 봉독 치료 많이 받았다라는 9, 건데. 2, 3에 벌침 시술을 받았다. 예. 물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분의 말을 듣는다면은 이분은 최순실을 통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다른 모든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비선 의료진들은 다 최순실 씨가 뭐 한번 해보고 좋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 좋으니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이분은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소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주장은 자기는 이제 대통령 관계가 좋았는데 예. 최순실 씨가 들어와가지고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막 무례하게 해가지고 뭐 이제 빈정이 상해가지고 끊었다. 라는 예. 게 이제 본인의 주장인 거죠. 예.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자기를 통하지 않는 거는 다 결국은 커트를. 탁탁탁 잘라내는 어. 것들이 보이죠. 이 강혁 씨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11.16 충격으로 안면마비 증상을 겪은 이후부터 이 대체의학에 관심을 보여왔고, 결정적으로 커터칼 피습 사건 이후에는 이 강혁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통증에 따른 간헐적 공황장애 증상까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겪어서 본인이 로열 젤리를 박 대통령에 보내서 통증을 좀 다스리도록 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강혁 씨가 최순실 씨에 대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살펴보시죠. 일면식도 없었던 최순실이 어느 날 로열 젤리 하루에 몇 번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라고 반말로 무례한 언사로 물어왔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당시에 고 이춘상 보좌관이 전화로 와서 달래줬다는 거예요. 기분이 좀 상했었겠네요, 선생님. 대표님의 속옷을 챙기고 수발드는 사람인데 원래 말투가 그러니까 이해하라. 저 사람 원래 그냥 수발드는 사람인데 말투가 저렇게 무례해요. 그냥 저런 사람이라니 이해하세요. 고 이춘상 보좌관이 달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순실의 10월 이제 말부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최순실 관련해서 그 나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무례하고 교양 없다 하는 예.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치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대통령한테 벌침을 놨다는 강혁 민간 이제 보급자인데, 저 사람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고 이춘상 표현을 빌어서 아주 반말로 이렇게 무례하게 이제 물어왔다는 증언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이게 보면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 강혁 씨 보도에 따르면, 물론 주장입니다만은 2, 3일에 한 번꼴로 자신의 집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좀 자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파도 좀 참죠. 예. 평일에는 이제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99년도면 이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시기인데 2, 3일에 한 번꼴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많이 그렇게 불편하고 아팠다? 근데 그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는 좀 제가 생각에 예.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대통령의 뭐 건강은 국가 안 보이지만 대통령이 될 사람의 건강 상태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네. 그 증세로 안면마비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한여름에도 자동차 에어컨을 틀지 않았던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몰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그 비서는 아니고, 정식적인 의료적인 어떤 절차에 따르지 않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은 거는
좀 오래됐고 예. 대통령이 좀 의존증이 좀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삼 부장관 말 요거는 번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최순실씨가 속옷을 챙기고 수발을 드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속옷을 챙기는 아니라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돈을 거. 챙기고, 예. 이거를 제대로 좀 번역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번역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울직구 신문입니다. 2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이른 아침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귀가한 장면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이른 아침 상당히 22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다라는 논리를 주로 펼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들의 취재 열기가 상당하죠. 김배무 의원님,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금명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방침입니다. 뭐 특검의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속영장 사유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속영장 이제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모를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한 주머니에 대한 모든 정황 증거까지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걸린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여기에 횡령과 배임까지 더해서 특검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을 통해 갖고 경영권 승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소위 말한 본인이 갖고 있던 제일모직의 주식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주가를 더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한 배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지금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지난 청문회에 위증했던 그 내용들까지 구속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최순실 씨한테 돈이 직접 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직접 받지 않아서 제3자 뇌물죄로 우리가 이제 줄곧 추정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은 그냥 뇌물죄로 그냥 직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물죄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두환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포괄적 뇌물죄라는 건 이게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특정해가지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다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받았던 사례인데 마찬가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특검에서는 뇌물죄로 그냥 직진으로 가서 대통령이 부당한 이익을 사실상 최순실을 통해서 했지만 같은 경제 공동체로 보고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간접적으로 취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다시 소환하지 않고 바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조사 후 귀국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저희 오픈 스튜디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광화문의 풍경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서울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렇게 새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대한민국의 상황, 이 새하얀 눈처럼 환해지기를, 조속히 환해지기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어느덧 금요일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한 주간 휴가를 떠납니다. 저 대신 정용관 정치부장이 다음 한 주간 도울직구쇼를 품격 있게 진행을 해줄 예정이니까 변함없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Don't keep your secrets to yourself.